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필연인지 악연인지 예,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네, 찾아뵙게 됐고 또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신 것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지금 이제 하시는 동안에 그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게 있는데 어떤 분들은 조금 이미 이제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가 사투리가 좀 심합니다. 네, 경상도 사투리가 좀 심한데 이게 들으시다가 이게 너무 귀에 거슬린다. 그러시면은 그냥 주여 한마디만 해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고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따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투리를 써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겠다. 그러면은 목사님 안 계시네요. 그러면 김경화 사모님께서 통역해 주시죠. 예, 못 알아듣겠다고. 예, 그러면 예,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는 제가 99년에 이러면 제 나이가 나오는데 예, 한국에서 특수교육과를 전공을 하고 그 다음에 특수교사 일을 하다가 공부를 조금 해야 되겠다. 미국에서 어드밴스드에 어떤 학문을 배워야 되겠다 해서 미국 와서 석사 받고 박사 받고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요. 네, 특수교육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큰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냐라고 물으면은 저는 첫 번째로 나는 크리스찬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는 특수교사다 라고 저를 정의할 정도로 저는 이 분야가 저에게 주는 어떤 그런 어떤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이제 특수 아동에 대해서 저는 조금 용어를 다르게 쓰겠습니다. 특별한 필요를 가진 아이들이라는 용어로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사실은 중간중간에 제가 저희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씩 할 겁니다. 저희 아들이 발달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명이나 그런 부분들은 지금도 이제 여러 가지 메디칼 검사를 통해서 알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제 전반적으로 발달에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 가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 개인적인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도 같이 애를 해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가기 전에 교회니까 한번 저희 같이 제가 뽑은 주제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랑하고 누구들을 이루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누구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곧 못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이름을 주시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요한일서 4장 19장 21절 했습니다. 제가 시작을 하기 전에 특수교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용어 사용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분인데 People First Language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조금 그 뉘앙스가 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 적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이들을 설명할 때 나 다운 신드롬에 알아. 그쵸? 아니면 자폐증에 알아. 아니면 뭐 ADHD에 알아.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처음에 그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어떤 그 첫인상이 ADHD, 자폐. 그쵸? 이런 식으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애, 특별한 어떤 그런 필요가 더 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아이를 먼저 얘기를 하고
가지고 있는 특별한 필요를 뒤에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a child, a cute, 그죠? 아주 귀여운 내가 남자애를 아는데 그 아이가 작게 갔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은 우리가 처음에 그 아이에 대해서 가지는 인상은 먼저 귀여운 애기, 그죠? 똑같은 보통 아이들과 똑같습니다,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하는 이제 말을 저희가 고치도록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앞에 autistic child 아니면 ADHD child 이런 식으로 붙이지 않고요.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를 그 장애만으로 그 아이를 정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우리가 자폐 이런 식으로 먼저 말을 해버리면 이제 모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정말 사랑스러운 부분들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서. 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게 People First Language거든요. 네, 제가 이 부분을 저희 학생들한테 굉장히 제가 강조를 하고 어느 정도냐면 얘네들이 숙제를 냈는데 이 단어를 쓰지 않잖아요? 그러면 제가 점수를 막 깎아버립니다. 예, 그러면 막 처음에 화를 내거든요. 이게 뭐라고, 이 용어가 뭐라고 나한테 왜 점수를 깎느냐. 미국 대학생들도 점수에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원 포인트 이렇게 뽑았는데도 막 화를 내면서. 예. 근데 끝에 한 학기를 저와 수업을 저렇게 막 제가 거의 세뇌시키다시피 해서 끝나고 나면 나중에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내가 당신의 뜻을 알겠다. 학생들 저 EJ라고 부르거든요. EJ 너의 뜻을 알겠다. 내가 이 말을 조심하려고 하는 그 사이에 내가 그 아이들을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학기를 마치고 나니까 내가 그 아이들에 대한 애드보커시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의 중요성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disability라는 단어와 special needs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실 disability라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disability. 예, 근데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력은 정말 무궁무진하고 주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주님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품으신 뜻은 우리가 뭔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disability라고 이렇게 딱 정의를 해버리면은 또 그 안에서 또 선입견이 생겨서 또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단어 자체가 special needs라고 제가 강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졌던 이 세미나의 토픽도 특별한 필요를 가진 아이, 장애 아이가 아닙니다. 그 아이는 장애 아이가 아니고 특별한 니즈를 가진, 필요를 가진 아이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유니크, 그죠? 독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 가진 개개인의 특성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조금 더 특별할 뿐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세미나를 진행하는 동안에 저는 장애라는 단어를 앞으로 쓰지 않을 거라고 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개발을 저는 이렇게 깊이 들어가야 될까, 이런 어떤 전문적인 용어들을 말을 해야 될까라고 조금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하모나 교회 성도님들은 굉장히 학급하세요. 창조과도 하셨었다고 그러시고 그래서 그러면 이런 동일 용어도 내가 소개시켜드려도 너 왜 이런 거 하니 이렇게 야단 짓이 아니시겠다 싶어서 제가 이 슬라이드 빼지 않고 제가 했습니다. 특수교육, 스페셜 에듀케이션에 관련해서 그 연관된 법이 3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아이디어라는 법과 섹션 504라는 법과 ADA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3가지가 그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해주는 근간이 되는 법인데요. 어떨 때는 만약에 그런 부모님들 이런 특별한 필요를 가진 아이들을 만나면
저기 보면 idea, Individuals with Disability Education Act. 이게 미국의 그 특수교육법입니다. 특수교육법인데 안타깝게도 이 법이 조금 이 법이 커버하는 부분이 좀 좁아요. 왜냐하면 나이를 일단 0세부터 21세까지만 이 법 안에서, 이 테두리 안에서 아이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아이디어 자체가 13가지 장애, 특수한 그런 니즈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벗어나잖아요. 그 아이의 장애가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이 법 밑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그 아이도 특별한 어떤 학습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디파인한 대로 안 되면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포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학교에서 포기를 하느냐? 아닙니다. 섹션 504라는 게 있는데요. 이 섹션 504는 그러니까 그 장애가 여기서 13개의 장애가 커버하지 않는 조금 보통 그래서 경증이라고 하죠. 저희가 마일드 디서빌리티라고 해서 그 아이가 장애가 있긴 있지만 너무 심각하지 않을 정도 그런 아이들을 이 섹션 504를 통해서 교육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서비스를 주고요. 그 다음에 또 섹션 504란 아이디어가 보통 공립교육에서 퍼블릭 에듀케이션에서만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사립학교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또 우리가 포기를 하느냐? 아닙니다. 저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저희가 쓸 수 있는 다른 법이 ADA라고 Americans with Disability Act라고 해서요. 이 법인 모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장애를 가진 전 인구의 그 사람들이 어떤 세팅에서도 어떤 퍼블릭이든 프라이빗이든 차별을 받지 않도록 이 법이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장애 때문에 그걸 하지 않도록 규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선생님들이 아니면 부모님들이 잘 이걸 알고 계시면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잘 찾아보면은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그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어렵게 가나요? 아닙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특수교육 관련하시면 또 들을 수 있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디어, 머리, 생각, 아이디어. 근데 사실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연방정부 스페셜 특수교육법이고요. 근데 2004년에 약간 교정이 됐어요. 그 법이 약간 교정이 돼서 이름을 약간 바꿨거든요. IDEIA. 근데 역시 발음도 그냥 저희가 아이디어로 합니다. 같은 법입니다. 같은 법인데 약간 이제 저기는 약간 이제 업데이트된 그런 법이거든요. 그런 단어를 아실 거고, 그 다음에 특수교육 했는데 그 아이가 반드시 들으실 단어가 IP. 어떤 부모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애가 IP 가지고 있다고. 그 말은 그 아이가 서비스를, 스페셜 에듀케이션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 아이가 특별한 그게 있으면은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아이만을 위한 특별한 개별화된 교육 그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그냥 일반 학교 반에 한 20명, 30명 되지 않습니까? 그 세팅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에게 그냥 또 그러니까 일반 아이들에게 하듯이 똑같이 해버리면은 계속 그 아이들은 실패를 거듭하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 아이가 그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IP, Individualized Education 프로그램이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 IP 학생이 있다고. 그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특별한 필요를 가진 아이다.
단어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또 들으실 단어가 inclusion이라는 단어인데요. 네, 예전에는 혹시 이 단어 들어보셨다니까 메인스트리밍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1970년대쯤부터 그 전에는 미국도 아이들이 다 institution, 그러니까 특별한 기관에 애들을 다 보냈어요. 이 아이들은 일반 학교에서 교육시킬 수 있는 애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다 보내버렸거든요. 근데 1970년대부터 아니야, 이 아이들도 똑같이 일반 학교에서 배울 권리가 있어.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내기로 했는데 그 노력이 발달을 하고 발달을 해서 지금은 인클루전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과 동일한 어떤 학교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지금 이 특수교육의 최대한의 목표입니다. 그 인클루전이라는 단어가. 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특수교육법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이 법의 근간을 이루는 6가지 아주 중요한 규정이 있는데요. 가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이건 정말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른 부모님들, 혹시나 그런 부모님들을 가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이거다라고 당신과 당신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첫 번째는 이건 공립이든 사립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학교든 그 아이가 장애를 있다고 해서 입학을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런 게 법과 현실은 많은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은 학교에서 굉장히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건 건드리지 않으면서 조금 입학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특히 저는 이제 인디애나 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인디애나는 특수교육에 관해서 굉장히 이제 아웃데이트 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다 그냥 아직도 기관에 보내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아이들 이렇게 샘플을 시키고 그 다음에 위직하고. 근데 이제 아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이 권리를 아셔야 됩니다. 자기 아이들은 자기가 원한다면 어느 학교든지 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에게 선택이 있잖아요. restrictive environment라는 거라면 restrictive라는 뜻이 뭐냐면 일반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 environment가 그것이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선택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예 스페셜 클래스라고 해서 하루 종일 특수 학급에서 지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학교는 똑같은 학교로 가지만 일반 학교를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같이 지내서 그냥 일반 학교 그냥 거기서 그러니까 그 특수 학급에서만 그냥 하루 종일 머물다 가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선택은 뭐냐면 반은 특수 학급에 있고 그 아이가 이제 가진 어떤 뭐 리딩이나 이런 게 너무 낮아서 같이 못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일반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이 선택이 일반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그쵸? 예. 그게 least restrictive라는 단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쪽으로 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 사실 그렇게 하면은 막 특수 교사도 따로 막 붙어야 되고 막 스케줄이 막 복잡해지고 그래서 그냥 한 교실에 넣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능력이 있다, 그 아이가 충분히 일반 아이들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부모님들이 이거는 싸워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 교정을 가지고, 이 규정을 가지고 내 아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예. 그 다음에 자,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이디어 세 번째 거 카페라고 하는데요.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수업은 모두 무료가 되어야 됩니다. 예. 아까 IP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I 플랜인데요. 종입니다. 그게 한 보통 한 15장씩 되는 그 플랜인데요. 거기에 다 적혀 있어요. 이 아이는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그게 적혀지잖아요. 거기에 적혀지면은 그건 공립학교에서는 무조건 무료로 해줘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재정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사립학교를 보내기로 선택을 했을 때 좀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왜냐하면 법적으로 보장을 못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공립학교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근데 또 안타까운 사실 한 가지 연방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했잖아요. 또 무조건 무료로 공립학교는 무조건 무료로 제정을 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연방에서 페더럴에서 100% 재정 지원을 하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보통 10%에서 20% 지원합니다. 그럼 그 말은 뭐냐? 나머지는 그 스쿨 디스트릭에서 그 재정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아주 부자, 리치한 스쿨 디스트릭에서는 no problem, 그죠? 예, 다 해줄 수 있지만 그럼 시티 스쿨 디스트릭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돈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일반 학교 애들한테 주는 그런 교육 재정도 부족한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온갖 이유를 다 서서 그 IP에 어떤 서비스를 부모가 보기에는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데 안 적어줍니다. 왜냐면 일단 적으면 무료로 가야 되니까. 네. 근데 해놓고 스쿨 디스트릭이 돈이 없어. 그럼 어떡해? 그죠? 그래서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온갖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최소한 중요한 건 부모님들도 최소한 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평가를 받을 때 아이가 차별적인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가 있어요. 눈이 안 보여요. 근데 이 아이가 뭐 IQ가 얼마냐 이런 걸 테스트를 하는데 왜 여기 스케트론이라고 하죠. 이렇게 버블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걸 주면서 너 이거 해. 안 보여요. 근데 이거 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당연히 그 평가에서 페일로 돼서 지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아이가 아주 지적으로 아주 낮은 아이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 연방법에서 최대한 그 아이가 만약에 시각장애가 있으면 브레일 그 아이들이 쓰는 그 특정 문자 아시죠? 브레일이라는 문자를 쓰게 하든지 아니면 귀가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 누군가가 그 문항을 이렇게 종이로 써서 그래서 그 아이가 볼 수 있게 해주고 당연히 귀가 안 들리는 아이에게 리스닝 테스트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건 디스크리미네이션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그 아이를 평가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또 이제 법에 또 돼 있고요. 자, 5번째 procedural safeguard라는 절차적 보호라고 제가 한번 번역을 해봤는데요. 그게 뭐냐면 미국도 부모들의 권리가 많이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스쿨 디스트릭 아까도 말했지만 일단은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돈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부모 의견을 무시하고 스쿨 디스트릭에서 원하는 대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부모들이 무시당하고 해서 그렇지만 미국의 특수교육이 한 가지 정말 제가 배우고 싶은 것이 한국과 비교를 했을 때 부모들이 정말 많이 싸워왔습니다. 페어런츠 애드보커시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특수교육의 모든 법들은 부모들이 싸웠어요. 한국에서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감히 소리조차 내지도 못하지만 미국에서는 내 아이의 권리가 해서 싸워와서 지금은 저게 뭐냐면 지금부터는 학교에서 부모가 컨센트를 주지 않으면은
말이야 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부모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학교는 테스트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정말 보기에 이 아이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긍정적인 마음에서 이 아이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 부모님하고 설득을 해야죠. 그죠? 부모님과 얘기를 하고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해야 되지만 자기 멋대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스쿨 디스트릭에서 한 스텝 평가를 했어. 그러면은 뭐 서비스를 주고 싶어? 그것도 어떤 서비스를 주겠다? 부모가 컨센트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프로시저 세이프가드, 그 부모님들을 위한 권리 보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컨피덴셜리티인데요, 정보 보안인데요. 혹시나 이렇게 쿠몬 쪽에 계시잖아요. 네. 그 아이들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게 그 아이들의 정보를 누출하시면 안 됩니다. 직접 대고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쟈니 걔 ADHD 있어 이런 식으로 교육과 관련돼서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걸 컨피덴셜로 가야 되거든요.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다큐멘트 있잖아요. 그 서류들, 그 아이들 교육 관련 서류들도 부모가 이거는 그 담임 선생님만 봐. 이러면 담임 선생님만 볼 수 있습니다. 보조교사? 학교에는 보통 보조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보조교사도 볼 수 없습니다. 익스텐디드 패밀리도 볼 수 없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은 분들 있죠. 그분들도 볼 수 없습니다. 이 아이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오하이오에서 석사 공부를 했는데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사가 이제 친구랑 밥을 먹으러 간 거예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제 그날 좀 힘들었던 날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쟈니 얘 잡혀 있는데 걔가 나를 정말 너무 못 살게 그럼 얘기를 했어요. 불행히도 그 쟈니의 relatives, 친척이 그 바로 테이블에 있었어요. 뚫어버린 거야. 그 교사 어떻게 됐을까요? 파이어되고 교사 라이센스 뺏겼습니다. 예. 왜냐면 이거는 페더럴 로를 어겼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만약에 교육에 관련 안 하시려면 괜찮습니다. 근데 혹시나 아시게 되면 최대한 조심하셔서 그 아이의 이름은 말을 하지 않고 둘러서 이제 얘기는 하실 수 있지만은 이렇게 하지 않도록. 예. 혹시나 저런 부분들을 전부 다 신경 안 쓰고 막 교사인데 막 얘기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하지 말라고. 그 부분은. 예. 그래서 이 6가지가 정말 중요한 근간을 이루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이디어에서 13가지 장애를 규정을 하는데 제가 한번 이거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폐가 하나의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데프니스를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다른 걸로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최대한 좀 조심스럽게 번역을 하고 싶었는데 저 단어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시죠? 데프니스가 뭔지 귀가 들리지 않는. 그 다음에 이제 농맹 장애라고 귀가 안 들리고 그 다음에 이제 눈도 보이지 않는 헬렌켈러 들어보셨죠? 헬렌켈러 같은 그런 장애를 가진 것도 하나 영역이고 정서장애, 청각장애, 그 다음에 지적장애, 그 다음에 이제 복수장애 여러 가지 장애가 한꺼번에 섞여 있는 그런 장애고요. 그 다음에 정형외과적인 장애, 신체 장애 문제가 있는 아이들, orthopedic impairments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건강 관련해서 아이가 학습에 지장이 있다. 그러면은 other health impairments라고 해서 안에 들어갑니다. OHI라고 해서. 그리고 specific learning disability, 특정 학습 장애. LD라고 들어보셨어요? learning disability. 아니면 혹시 디슬렉시아라고. 조금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디슬렉시아 그러면 specific learning disability in reading이거든요. 그 아이들은 글을
바로 볼 수 없습니다. 뇌의 구조 자체가 우리는 A를 A로 보고 B를 B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뇌가 다르게 읽어버려요. 그래서 읽기 장애가 오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매스매틱 컨셉, 수학적인 컨셉이 안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야, 너 저기 뭐야 이제 스토리로 오늘 가게 가서 나 사과 하나 샀고 그 다음에 오렌지 하나 샀어. 그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너 몇 개 샀어? 자, 여기는 수학적인 컨셉이 들어가죠? 얘기 못해요. 이 원 플러스 원 개념이, 그러니까 뇌 자체가 그 뇌 메디칼 영역에서 의사들이 뇌를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뇌 자체가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 아이. 네, 그래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체 특수교육학 중에서 50%, 그러니까 거의 반이 학습장애 아이들입니다. 거의 반이. 굉장히 높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언어장애, 그 다음에 이제 TBI라고 해서 외상뇌손상. 이 TBI 쪽 부모님들이 좀 장애를 받아들이기 더 힘드셔요. 왜냐면 저 말은 뭐냐면 아이가 정말 아주 정상으로 잘 자랐대요. 잘 자라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교통사고나 뭔가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머릿속에는 이 아이가 정말 정상이었을 때 그 모습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뇌 손상을 통해서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네, 그래서 이쪽 관련 부모님들이 더 그걸 받아들이는데 힘들어하는 분들 제가 많이 봐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각장애 이렇게 있는데 혹시 이거 보시면서 뭐 한 가지 좀 이상한 거 좀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혹시 많이 들어보진 않은데 여기 없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쿠본쯤에서 말씀해드린 ADHD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예,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라는 거거든요. 없어요. 이거 지금 미국에서도 엄청난 논란입니다. 왜냐면 그 아이들은 정말 할 수가 없어요. 학습에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내가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이에요. 이게 산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가 산만하고 싶어서 산만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어떤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미국에서도 아니야. 그건 장애가 아니야. 그건 그냥 익스큐즈야. 그냥 너 공부하기 싫고 너 똑바로 공부하기 싫으니까 하는 변명이야.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기 하나의 장애 영역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정말 많은 아이들이 약도 먹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하지만은 근데 이제 대신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특수 교육을 줄 수 있는 방법이 OHI입니다. Other Health Impairment. 그래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ADHD라고 해서 그걸 주지는 못하지만 OHI로 넣어서 그래서 그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전반적인 제가 특수교육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했는데 혹시 제가 이제 다음번에 부모님 가족들이 가지는 고충 아이들도 참 지원을 합니다. 참 힘들게 학교에서 공부하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 아이들 돌보아야 될 그 가족들이 겪어나가는 고충이 정말 많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이 스페셜 에듀케이션 조금 미국에서 오래 살아보셨으면 알겠지만 뭐든지 법에서 규정을 해버리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되냐면 이 아이가 스페셜 에듀케이션 그걸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학교에서 정말 이거 부모의 권리야 하면서 주는 그 서류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다 명시를 해야 되니까 던져주면서 너 10일 만에 동의해 이렇게 합니다. 10일 줍니다. 10일 있단 말인데 아무 지식도 없는데
안에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 남편은 아주 행복합니다. 뭐 없습니다. 그냥 내가 여보 IT 미팅 있어? 그럼 알았어. 이러고 오는 옵니다. 네. 예, 참고로 저희 남편은 아주 정말 다정한 사람이에요. 예.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 근데 정말 그 하나하나 그 절차를 알아가는 게 그분들에게는 너무 힘든 일인데 주변에서 알려주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6가지 그 법이 규정하는 그 권리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모르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당연히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부분만 강조를 해가지고는 얘기를 그냥 막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가는 것도 정말 그분들에게 큰 고민이고요. 자, 일단 아이가 스페셜 니즈가 있다면은 정말 메디컬 트리트먼트. 작년 초에 제가 이제 우리 아이가 정말 포덜 이밸류에이션, 그러니까 메디컬 이밸류에이션 MRI도 받고 뭐 좀 해봐야 되겠다. 유전자 검사도 받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진단명이 Developmental Coordination Disorder라고 해서요. 잘 못 들어보셨죠? 네, 좀 독특한 건데 일단 운동 장애가 있고요. 운동이 굉장히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어눌다고 해야 되나요? 네, 좀 둔합니다. 운동이. 그리고 또 이제 말이 이쪽 머스 이 근육 자체가 잘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 좀 다른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저랑 우리 딸내미만 저희 4살짜리 딸만 오빠 말을 알아들어요. 예, 그렇게 이제 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할 그 보험 동안에 병원 약속을 최소한 20개를 했습니다. 미국은 의료 체계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받고 나면 이쪽으로 가봐. 이거 받고 나면은 뭐 뉴라울로지스트 신경외과 가봐. 그러면 아니야. 뭐 아동 발달 전문가를 만나봐. 이래가지고 제가 사는 그 근처 병원은 바삭하게 이제 다 뚫었습니다. 네. 근데 또 제가 그냥 집에서만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도 일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정말 머리 아프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도 다행히 저희 남편이 또 이제 그 메디칼 용어들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막 말을 해요. 그럼 모르는 분들한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진짜 감사하게도 저희 남편이 그래도 유전공학 쪽으로 좀 해가지고 다들 좀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모르는 거는 남편한테 말해요. 그냥 뭐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여보 그러면서 뭐야? 이러면서 그렇지만 저는 굉장히 운이 좋은 경우입니다. 그죠? 그런 옆에서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면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단을 받고 나서도 지금 저희 아들이 받는 테라피가 3개입니다.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라고 해서요. 그거 제가 매주 다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그게 그 부모님들이 겪는, 그리고 이게 엔드리스예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게 1년만 딱 하면 끝나. 무슨 이제 예를 들어서 질병이 있어서 내가 1년만 치료하면 끝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 따라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거 언제 끝날까? 정말 막 해질 때가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재정적인 부담도 만만찮습니다. 저희는 감사하게도 2명이서 돈을 벌지만 그 아이가 장애가 굉장히, 그리고 저희 아들의 그런 증상은 그렇게 시비하지 않아서, 심각하지 않아서 괜찮지만 아주 심각한 부분은 부모님이 같이 돈을 보스 인컴을 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만 돈을 모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이민 오신 분들 아시죠? 미국에서 혼자서만 돈을 벌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것으로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매달려야 되니까 이 아이에게. 그리고 또 의료비 메디칼, 인슈런스 장난 아니죠? 네, 저런 거 다 보스로 하려면은, 그래서 그 재정적인 부담도 정말 만만찮고요. 제가 이 4번째 이모셔널 하드십에 대해서는 넘기겠습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얘기를 할 거라서. 부부 관계에도 이게 영향입니다.
분들도 똑같이, 왜냐면 너무 지치거든요. 지치고 그래서 어떻게 풀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관계에 영향이 가는 거예요. 사실 저희도 목사님 앞에서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저희 딸이 어리고 이제 우리 준이 우리 아들이 그걸 이제 막 치료를 하고 갈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이자 이제는 이제 저희가 그 단계를 좀 넘어서서 이제는 안 하지만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보면 정말 못 살 것 같다고. 나 정말 죽을 것 같다고. 정말 그날 네 그렇게 부부 관계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부부 관계에 그 영향이 없는 거는 한쪽 부모님은 그걸 받아들여. 내 아이가 자폐가 있어. 근데 한쪽 부모님은 못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동의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부 간에 어떤 신경전이랄까 그건 정말 장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서로 겪는 감정의 부분들을. 그리고 sibling issues 이 부분들을 많이 간과하시는데요. 제가 예전에 특수교사로 일을 할 때 한 아이가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 외손마비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동생은 정장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제 제가 통합 유치원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특수교사로서 통합 유치원에서 일을 근데 일반 아이들과 장애 아이들이 같이 지내는 곳입니다. 통합 유치원. 왔는데 그 동생이 이래요. 항상 이래요. 얼굴에 온갖 분노가 다 차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단아를 때리고 자기 행동을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알아봤더니 그 엄마는 이 형에게 많이 아팠던 거예요. 이 아이가 외성마비로서 뭐도 못하고 그러니까 온갖 신경이 형한테만 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밤에 잘 때도 형만 안 보자는 거야. 동생은 안아주지도 않았어. 근데 그렇다고 그럴 때는 아버지가 다른 이 시블링 형제를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 사람 자체를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하시는 분이셨어요. 자기 아들이 뇌성마비가 있다는 그 자체 자체였어요. 그래서 아예 가정을 그냥 무시하고 어머니 혼자서 다 하시는데 그 엄마는 모든 관심이 그렇게 가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생의 담임 선생님이 그 엄마와 면담을 했어요. 왜 그러시나요? 왜 그러셨나요? 얘는 지금 그 분노 때문에 저렇게 행동을 보이고 정말 그 얼굴에 조그맸거든요. 조그만 아이가 정말 분노 찬 얼굴은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가 그걸 보는데. 근데 어머니가 딱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얘는 정상이 잘다. 가만히 놔둬도 혼자 잘 클 줄 알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때부터 어떻게 하셨냐면 매일 그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힘들어 하시니까 상황 자체가 변하진 않잖아요. 그죠? 안아주고 사랑해. 그 아이가 2년 후에 저희 유치원을 졸업했는데 우리 다른 아이가 이렇게 졸업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필요했던 건 사랑이었던 거예요. 정말 그 사랑. 엄마한테 받지 못했다. 근데 제가 그때는 저 엄마 왜 저러냐고 솔직히 제가 그 엄마를 좀 비판을 했었어요. 제 마음속으로. 물론 말은 하지 않죠. 네. 그렇지만 아니 어떻게 자식을 동일하게 대해야지 왜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똑같이 한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이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게 애절하고 막 말도 안 되고 이런 녀석이 첫째 아들이 그 녀석이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리고 또래하고 어울리지도 못해요. 지금 퍼스트 그레이드인데 친구들 옆에 있는 건 좋아해요. 근데 같이 놀 줄을 모르기 때문에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혹시나 어떤 친구들이 놀리거나 그러면은 그냥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서 눈이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딸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지? 너는 정상이니까 말 똑바로 해. 뭐 이렇게 애기짓 하거나 그러면 그렇게 행동하지 마. 이런 식으로 더 막 엄하게 다루고, 그리고 잘 때도 저도 모르게 오빠를 먼저 안아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희 딸이 막 근육점이 막 이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도 그 나중에 깨닫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나눴어요. 월요일은 오빠 날, 오빠 안아주는 날, 그다음 화요일은 딸 안아주는 날. 근데 저도 최대한 공평하게 가려고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때 그 엄마의 마음이 이제는 이해가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마음으로는 물론 누구나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죠. 자식들을 공평하게 키워야 된다. 예,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죠. 하지만 어떤 손가락은 더 아프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러면 그 손가락을 더 보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특별한 요구를 가진 아이들을 보시면 그 아이들의 형제 자매들도 잘 품어주세요. 그 아이들도 많은 어떤 심정적인 힘든 거를 겪어 나가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어떻게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쵸? 네. 자, 소셜 아이솔레이션, 사회관계의 고립. 이 부분이 이 교회에서 윗부분은 어떻게 해주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재정적인 건 교회에서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그죠? 근데 7번이 정말 이 교회에서 우리가 선도를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분들 밖에 나가면은 자이든 타이든 위축되고 고립입니다. 제가 저희 아들이 학교를 가기 전에 몬테소리 스쿨을 데이케어라는 병행을 하는 곳을 2년을 다녔거든요. 첫 번째 해에는 그 생일 파티 있죠. 생일 파티를 되게 많이 그러니까 초대를 계속 받았어요. 근데 제가 알잖아요. 아, 이때는 누구 생일이고 이건 누구 생일이고 알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 1년 동안 우리 아들이 생일 파티 초대를 하나도 안 받은 거예요. 제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오해를 한 게 저희 딸도 같이 다녀서 저희 딸도 생일 파티 초대, 저희 딸은 아주 열심히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갈 때마다 오빠를 데려가니까 생일 파티 자주 가는 것 같아? 이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1년 동안 우리 아들은 한 번도 생일 파티 초대를 못 받은 거예요. 엄마들도 아시거든요. 거기 이제 계시는 엄마들이 굉장히 이제 좀 아이들을 좀 이렇게 영재를 이렇게 좀 영재 교육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이 보기에 우리 아들은 부족한 거죠. 같이 뛸 수 없는 아이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모여서 이제 학교를 가는데, 형님 학교를 이제 같이 이제 비슷한 구역에 사니까 가는데 그분들끼리만 다 정보 공유하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분들이 만나는지도 따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 모였는데 몰랐다고. 네, 안타깝게도 몰랐습니다. 누구도 얘기를 해주지 않고 저희 아들도.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저는 좀 감사한 게 그런 부분들을 단단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면 많이 봐왔고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이미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제 학생들을 통해서 많이 봐왔으니까. 하지만 그런 거 전혀 예상하시지 못한 부모님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가서도 한 1년 동안 지금 이제 한 학기가 이제 다 끝나가는 1년 다 끝나가는데도 거의 생일 파티를 한 번도 안 갔다가 놀라지도 않았어요. 그 전에 이미 못 받았으니까. 그리고 내 아들은 뭐 엄마 필요해? 이랬는데 한 번 생일 파티 초대를 받은 거예요.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눈물 날 뻔했어요. 솔직히 말씀. 그래서 받자마자 바로 전화해가지고 우리한테 참석한다. 갔어요. 갔는데 그 어머니가 감사하게도 굉장히 마음이 넓으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또 장애를 가진 또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도 같이 참석을 초대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그 엄마가 우리는 아이 때문에 왔지만 아이들 생일 파티 가보셨죠? 많이 못 가보셨어요? 많이 못 가보셨어요? 거기 가면은 그것도 일종의 부모님들 간의 네트워크입니다. 소셜 그걸 해야 되고 그걸 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엄마들끼리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엄마가 피지도 못하고 부족해서 있는 거예요. 외국분이신데 그분도 기가 죽은 거예요. 자기 딸이 초대는 받았지만, 그래서 저는 알잖아요, 그분의 마음을.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같이 이제 옆에 있어도 되는데, 나중에 가면서 제 손을 딱 잡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또 아니면 주변에서는 굳이 그분들을 이렇게 분리를 안 시켜. 그렇지만 본인이 내 아들이 가서 좀 기죽지 않을까. 우리 아들 가서 좀 이렇게 내 딸이 가서 이상한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욕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가 좀 이렇게 위축되셔서 더 스스로를 몰입시키는 사람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에게 있어서 유흥이라는 안식처가 어딜까요? 특히 이제 한국 분들. 안식처가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저도 지금 그래요. 제가 학기 중에는 뭐 그 엄마들 사이에서는 저는 소위 말하는 왕따 엄마예요. 네, 아무도 저는 안 놀아줘요. 그렇지만 이제 다 저는 굉장히 용감하기 때문에 혼자 잘 놀지만, 그렇지만 그 아이들은 그 교회를 가면은 부모님 다른 분들이 우리 아들도 챙겨주고, 우리 아들 어려운 거 보이죠. 하지만 챙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 주일이 저에게 굉장히 신실합니다. 그분들이 뭘 해주시지도 않으셔요. 그냥 우리 아들에게 따뜻한 눈빛 하나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그날 충분히 은혜를 받고 가는 거죠. 아, 내가 정말 이분들의 그죠.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외톨이가 아니구나. 그래도 내가 어딘가에 속해 있구나.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가족을 생각해 주시는.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에서 주는 역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제가 특히 그 부모님들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 부분이 조금만 이해하시면은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그분들을 대할 때. 미국의 그 표현으로 롤러코스터 라이드 위드 이모션이라고 하는데, 롤러코스터 아시죠? 이렇게 막 통행열차. 특별한 필요를 가진 그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가지는 감정들입니다. 온갖 감정들이 다 있어요. 죄책감. 제가 석사 때 제 지도 교수님 두 분이 특수교육 박사세요. 박사인데 그 아들이 에스퍼거 장애라고 혹시나 들어보셨습니까? 에스퍼거라고 자폐의 일종입니다. 자폐의 일종인데 그 아이가 에스퍼거 신드롬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연구에서 이거는 유전이 아니라 특수교육에서 박사인데도 자기가 뭔가가 내가 잘못하지 않았을까 그 죄책감이 못 없애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뭐 잘못하지 않나, 내가 했을 때 뭐 잘했나, 태도를 잘못했나, 내가 뭐 정말 아니면 내가 잘못 키워서 그러나, 정말 이 죄책감, 이건 정말 그 부모들을 견디기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려움, 특히 그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저는 지금도 자다 가면서 벌떡벌떡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 나중에 대학을 어떻게 갈 수는 있을까? 장가는 어떻게 갈지, 좋은 사람 만나야 안 그러면, 아니 장가를 갈 수나 있을까? 그래서 모든 부모님들의 마지막 희망은 아이들 이제 공부시켜서 결혼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아들 저렇게 어느 날 장가는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못 가면 어떻게 돼요? 평생 제가 책임져야 되는데, 제가 되게 늦게 저기 공부를 한다고 늦게 아이를 낳았거든요. 내가 그때까지 오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80, 90까지 살아야 되는데, 이 아이를 내가 옆에서 보호를 해주려면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참만 앉아있어야 돼요. 무서워서. 나 어떡하지 두려워. 가끔 그래, 장애 있어. 저에게는 쉬웠습니다.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동안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래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자.
근데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부모님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걸, 예. 그래도 어느 순간은, 왜냐면 현실이니까, 우리 아이가 말이 안 되고, 우리 아이가 몸이 어두고, 이걸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안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랬다가도 또 절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떡하?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나? 혹시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되나? 정말 예전에는 제가 삶에 대한 갈망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무슨 일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만 내 새끼를 위해서 난 살아야 돼. 그죠? 어떻게든. 네. 부정.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눈도 딱 감으면은 우리 아들이 말끔하게 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현실은? 비탄 그림? 비탄 에너. 정말 마음이 아프죠. 정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네, 그런 것들. 그러다가 또 한 번씩 희망이 생겨요. 저는 저희 아들이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정말 걔는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도 새벽 기도 가자 그러면요. 벌떡 일어나. 새벽 5시 공부고. 잠도 정도 없고요. 네. 교회 가는 거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하나의 희망이라면 이 아이가 어떻게든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여지는 것. 근데 행동도 없네요. 쓸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찬수 목사님 혹시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분당 우리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시카고에 한번 오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분의 아버님이 이제 아주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알려진 계속 있었대요. 그러니까 매번 그 어머님이 너무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를 하시는 분인데 말더듬이 있으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정말 눈물로 하셨다는 말씀을 듣는데 저는 그 말을 듣는데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아들도 할 수 있어. 아멘. 감사합니다. 예, 아멘. 예. 그리고 음악을 참 사랑하니까 예를 들어 아니 저는 목회라는 게 욕심이라는 목회가 아니고 어떻게든 하나님한테 쓰이는 거 음악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피아노를 1년을 하니까 손이 굉장히 이제 손도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좀 예, 클럼지하거든요. 클럼지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약간 언유를 한다는 표현인데 이게 시간이 한참 걸렸어요. 제가 그 피아노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해요. 정말 무한한 힘을 가지고 했는데 1년이 지나니까 노래 하나를 올메따나 해도 거기까지 딱 찍어요. 그러면서 저를 딱 보면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워서 예, 자기가 해낸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제까지 예, 그러니까 딱 하는 그 얼굴이 딱 보면서 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할 수 있겠다. 막 이렇게 슬퍼할 일이 아니다. 그런 이제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분들은 컨퓨전도 오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부모님으로서 가장 두려울 때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는 그래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지만 현실을 딱 뛰어들면은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없어요. 그게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인내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가 그걸 따라날 때까지. 그때는 정말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제가 사실은 요즘은 밖에 나가서 제가 교육학 전공했다라는 말을 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내가 교육학 박사면 뭐해?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은 정말 한정되거든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사랑할 수 있는 거, 사랑해주는 거, 기다려주는 거, 그거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들이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부모님들이 정말 똑똑한 아이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똑똑하고 따뜻하게 잘 크는. 근데 이제 아이에게 특별한 요구가 있어. 실망스럽죠.
네, 제가 크리스찬인 걸 떠나서 부모님들에게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실망스럽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감정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어떨 때는 이 모든 감정이 1분 안에 다 일어날 수 있어요. 다 일어날 수 있어요. 힘을 가졌어. 오! 이찬수 목사님 말씀 들었을 때 그래. 우리 아들도 할 수 있어. 하나님한테 쓸 수 있어. 그럼 갔는데 막 따돌림 당하고 있어. 못 놀고 혼자 저기 있어. 무너지는 거예요. 아까 가졌던 희망은 없어집니다. 네. 완전히 이 롤러코스터 타듯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바뀝니다. 왜 이걸 아시는 게 중요하냐면요. 교회 분들이 제가 보니까 한원화 교회는 사랑이 넘치세요. 정말. 네. 아니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같아요. 네, 근데 그래서 또 이분들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뭔가를 해주고 싶잖아요. 조언도 해주시고 싶고 힘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부모님들이 네, 그렇죠. 힘내야 되죠. 네, 으쌰! 가세요. 다음 날 와가지고 또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도분들이 마음이 어떠냐면요. 그게 이제 한두 번은 괜찮아. 계속 무한반복 되잖아요. 그러면 성도분들도 지치시는 거예요. 저도 압니다. 뭔가를 해주고 싶지만, 그래가지고, 내가 좀 뭔가를 해준 것 같아. 내가 그래도 그분들에게 좀 정서적으로 좀 안정도 시켜드리고, 희망도 드린 것 같고, 좋아. 근데 다음날이면 또 그대로야. 나 정말 못 살겠어요.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좀 그 안에 좀 속상하실 때가 있거든요. 성도분들께서. 왜 말하는 거야? 내 말도 안 듣는 거야? 네, 이제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그런 마음을 안 드실 거예요. 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이 다 들었어요. 그렇지만 상황이 그분이 처하는 한 1분 1분의 그 시간들이 저렇게 되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정말 왔다 갔다 하면서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해주실 수 있는 걸 이거 했어. 그래서 희망을 얻은 것 같아. 근데 가서 또 절망을 하고 계셔요. 그럴 때는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롤러코스터 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하시고 다시 그분들이 좀 더 마음이 안정이 되실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또 안정시켜야 됩니다. 이게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교회 성도님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제가 여기 특히 이거는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특히 부모들이 상처를 받는 말들이 있거든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10가지를 제가 뽑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제가 지금 너무 지루하게 하지는 않아요. 괜찮은데요? 네.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죄송한데 이거 번역을 하지 않고 영어로 했는데 네. 한국말로 표현하면 이거 이상하네? 뭐 문제 있어? 그리고 저 R 오를 있죠? 리탈리드 얘 뭐 좀 떨어지죠? 그러면 제가 지금은 제가 시카고에서 예전에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교회를 옮겼습니다. 지금은 참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다녀서 그 전에 교회에서 제가 처음 갔을 때 그 교회 성가대가 진짜 멋있거든요. 분들이 오늘 한문화 교회 찬양대 분들 너무 은혜스럽고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로 노래를 들었는데 그때 그 교회도 정말 성가대 분들 노래 소리가 천사의 소리 들렸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아직 이제 운동을 그 교회는 2층으로 있어요. 그래서 2층으로 가려면 계단을 올라타고 가야 되거든요.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저희 아들이 둔해서 아직까지 계단을 잘 못 오릅니다. 그래도 제가 어릴 때부터 자꾸 이제 준아 그래도 한 발 이걸 못해 한 발씩 이렇게 해서 가는 거를 좀 힘들어해요. 운동 그러니까 조절하는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습을 시키려고 준아 천천히 올라가자 이러면서 시작을 했어요. 1층에서
그죠? 근데 어떤 성가대 집사님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그래 올라가라 이러면서 올라가셨어요. 근데 저희 아들은 한참이 걸리죠. 다른 애들 한 서너 번은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저희 아들은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정말 열심히 올라갔어요. 제 말을 듣고 자기는 힘들지만. 거의 다 올라갔는데 그 성가대 집사님이 다른 곳을 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시는 길인데 누나를 보더니 네가 아직도 올라오나? 아가 많이 느리네. 야 좀 늦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저한테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말씀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그런 말 들어도 좀 용감해서. 그렇지만 제가 그때 너무 상처를 받았던 게 뭐냐면 우리 아들이 거의 다 올라왔잖아요. 너무 자기 자신에게 뿌듯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엄마한테 인정받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엄마 다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얼굴 표정으로 이제 좀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내가 옳지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얘가 몸은 그래도 다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그리고 못 올라가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제가 그 상황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좀 그냥 그분이 모르셔서 그러신 말씀 하신 거죠. 물론. 그래서 제가 잘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래도 저도 부모다 보니까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전에는 정말 이제 그러면 이제 앉아서 이제는 그 성가대에 그 서서 이제 그 집사님이 찬양하신 이제 노래하시는데 들리잖아요. 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 그 전에는 그렇게 천사의 소리로 정말 우아하게 들리던 그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러면서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무슨 그렇게 내면 뭐하냐고. 내 아들한테 내 아들한테 무슨 마음이신고 하시면 뭐하냐고.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은 정말 쉽게 던지신 말이시지만 이렇게 모심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쟤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부모가 잘못 키워서 그래. 부모가 제대로 애를 교육을 시켜서 그래. Just need discipline. 부모님들이 누구보다도 더 아이를 키워주고 싶고 바르게 키우고 싶지만 그 아이의 장애가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부모님을 그렇게 비난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쉽게 그 말을 던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국 문화만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미국 이게 문헌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보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3번. 다 어릴 때 다 그래. 그런 맞아. 아니 그런 말씀 많이들 하시거든요. 저희 아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걱정을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치료를 받으려고 하니까 주변에 어르신들이 우리 아들도 뭐 아니면은 뭐 우리 손주도 뭐 한 6살, 7살까지 말도 못하고 그랬는데 다 잘해 뭘 유난을 떨어. 근데 그거 굉장히 물론 한국적인 마인드로 봤을 때는 막 어떤 뭐 테라피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안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사실 부모님에게는 그게 하나의 절규입니다. 뭔가를 아이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 절규예요. 물론 나중에는 아이가 정말 제 정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 부모님은 뭘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돌아버리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돌아버릴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그죠? 그분들 하시는데 이거 유난 던다고 놔두면 다 큰 딸을 갖다가 왜 그러냐고. 그런 말씀을 조금 자제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냥 부모님한테 맡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무슨 뭐 이런 치료도 들어봤는데 저런 치료도 들어봤는데 그런 거 해봤냐고 하게 조언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교회는 상담소도 아니고 그거는 학교에서도 그분들은 충분히 많이 듣습니다. 부모님이 누구보다도 더 많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괜찮아질까? 부모님들 누구나 더 많이 노력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아이고 이거 해보니까 괜찮대. 저것만 왜 이런 걸 안 해보고 저거 해보니까 내 누구만 왜 안 해보고 어? 아, 부모가 게으르네. 어떤 분이 한 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게으르다고. 게으를 수도 있지만 예. 네, 그런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성도분들은 그 우리 교회에서 해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내가 누구보다도 더 알아서 다니실 거니까 네, 제안을 하시고 아이들이 ADHD나 몇몇 종류가 약을 먹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또 많은 학우분들이 아이에게 약을 먹이는 것에 대해서 리탈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리탈린이 아주 대표적인 ADHD 약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근데 그 약을 먹고 안 먹고는 아이에게 먹이고 안 먹이고는 부모의 선택입니다. 부모의 노력인데 그걸 가지고 왜 애를 약을 먹이냐. 애 멀쩡하게 해야지. 그런 것이 과연 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닐까? 제가 아는 한 부모님이 두 분 다 특수교육을 하셨어요. 누구보다도 아이에게 약을 먹이고 싶지 않으셨어요. 근데 학교에서 당신 아들 ADHD 진단 안 받고 그러니까 메디케이션은 학교에서 사실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학교에서 당신 아들 주로 하세요. 그러니까 먹이세요.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학교 보이지 않게 압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지금도 그 부모님 되게 마음 아파하세요. 자기 아들을 ADHD 진단을 받게 하고 어쩔 수 없이 부가항력으로 약을 먹이게 하는 거죠. 그런 부모님에게 어쩔 수 없었어요. 그 학교 상황이. 근데 그분들에게 아니 왜 멀쩡한 애를 갖다가 약을 먹이냐고 하시면 그분들이 일일이 아니 상황이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어떤 선택을 하시던 옆에서 그러셨냐고 다 이유가 있어서 하시겠죠. 그죠? 네. 또 가장 많이 듣는 게 저 유전 아니냐고. 이제 제네틱? 유전 아니냐고. 그거 부모 가슴에 밀빵인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든 문헌이 유전이 아니라고 해도 부모는 유전 아닌가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런 부모님의 상처에 이거 유전이죠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상처에 선물을 드린다.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말 아니면은 이유를 잘못했죠. 아니면 애 놓을 때 어른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모든 말씀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들이 누구보다도 24시간 하루도 몇백 번씩 몇백 번씩 내가 뭘 잘못한 거 아닌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에게 굳이 더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장애의 특별한 요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주 특별한 요구. 아이들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말이야 내 사촌의 동생의 아들이 자폐에 있어. 근데 내가 자폐에 대해서 좀 아는데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틀리거든요. 아들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여쭤보자. 부모님 마음이 열리시면 아이가 어떠냐고 그냥 물어보시는 게 안 접하는 거야. 물어보시는 게 더 그분들 마음을 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8번요. 안 믿으시겠지만은 정말 부모님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첫째가 장애가 있을 때 둘째 우는 사람이에요. 참 용감하다고. 진짜 저희 말씀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저런 말씀을 하실 분들이 계시니까. 네. 자, 그리고 두 번씩 거는 제가 따로 좀 분리를 해놨는데요. 그러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게 교회에서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 왜냐면 이게 성경을 바탕으로 합니다. 9번, God only gives you what you can. 혹시 익숙하신가?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 지식이 좀 부족해서 적어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도 능히 감당케 하십니다. 저 말은 이 성경적인 배경으로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저 말이 제가 다른 부분한 이유는 때로는 저 말이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저 같은 경우에도 설교 말씀을 듣다가 한 번씩 목사님들이 이제 저런 부분들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래 맞아. 이건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감당을 할 수 있으니까 주신 거야. 내가 여기서 절망해서는 안 돼. 난 할 수 있어. 예. 근데 문제는 때로는 내가 정말 근데 너무 절망하고 정말 감정적으로 지쳐 있는데 또 막 남편하고 또 엄청 싸우고 이혼을 하니 많이 하고 이래 있는데 옆에 오셔가지고 정말 좀 지쳤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오셔가지고 아유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겁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 타이밍이 나쁘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말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그 말이 알지만 내가 좀 죽겠는데 지금. 네. 그리고 10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알죠? 저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마음을 되뇌립니다. 주님이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여기 애가 하진 않았지만은 주님한테 기도하고 주님한테 모든 걸 맡기면 되는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하고 뭘 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말이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심정적으로 우리 부모님들 심정적으로 괜찮을 때 준비가 됐을 때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막 학교에서 당신 아들 또 디텐션 센터 갔네, 그러니까 있잖아, 또 문제 일으켜가지고 또 문제 일으켰네 이메일 막 오고, 아니면은 지금 막 우리 아이가 내 눈앞에서 왕따 당하는 걸 본 거예요. 아니면 막 우리 아들이 이제 좀 몸이 움직이는 걸 조금 안 좋아해요. 자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근데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야. 먹돌이 앉아서 너무 잘 먹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살이 쪘어. 근데 애들이 무슨 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뚱뚱하다고. 네. 그러면 몰려요. 그걸 내가 봤어. 어린 애들, 얘네들을 뭐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저는 그때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서 하나님 장모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 정말 죄송하지만 그 말은 전혀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따라한 거는 참 때로는 정말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지만은 아니요. 타이밍을 잘 맞추셔서 제가 우리 다모나 교회 성도님들 굉장히 현명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밍을 잘 맞추실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성도들이 해줄 수 있는 많은 거 알려주세요. 사랑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들에게 교회가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내가 이 사회에서 속해 있다는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여기 상담 안 해주셔도 되고요. 정보 안 주셔도 돼요. 괜찮아요. 사랑해 주시고. 사랑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경청, listen. 참 힘들어요. 제가 알거든요. 힘들어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좀 뭔가 조언을 주시고 싶단 말이에요. 이거 근질근질해. 내가
근데 이렇게 해서. 근데 그럴 때도 그냥 참으시고요. 들어만 주세요. 왜냐하면 답은 부모가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아는 자매님이 아들이 한 3살이 다 돼갔는데 아직 말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서 언니는 뭔가 이렇게 좋은 거 구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가도 전문가 그 센스가 발동돼서 그거는 말이야 이러면서 무슨 스피치 테라피를 받으면 좋고 이렇게 했다가 했는데 점점 이 자매의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이 또래 애들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공부 가시더라고요. 그 자매가 원한 거는 조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리스닝을 들어준 거, 그냥 자기가 이런 마음이 약간 고민이 있고 힘들다는 것을 그렇지, 좀 고민이 되지. 그냥 한번 기다려보자. 괜찮아지겠지. 그냥 그렇게. 그것만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과 경청.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그냥 내가 정말 참 여러분 가정을 사랑합니다. 모두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 보여주시고 그냥 들어만 주시면 인내하고 알아요. 얘기하고 싶은 하고 싶은 건 있지만 참고 들어만 주셔도 여러분들은 소임을 다하시는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10분짜리 비디오하는 거예요. 굉장히 죄송합니다. 굉장히 길어졌는데 10분짜리 비디오를 하나 보여줄 건데 혹시 천인삼종 경기에 대해서 아시나요? 네, 천인삼종 경기가 트라이애슬론인데 이제 수영이랑 그다음에 사이클링이랑 그다음에 마라톤인데 그 세 가지를 그 달리기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아버지가 60세 거의 60세 넘어갔고 심장 질환까지 있었던 아버지인데 자기 아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뇌성마비를 가지고 있던 아이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그 천인삼종 경기를 가는 그 내용이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불을 좀 꺼주시면 And it's a story you have to see to believe. Our real heroes today are Dick and Rick Hoyt, better known as Teen Hoyt. And if you haven't heard of them yet, be prepared. They're almost legends in their own way, and you'll see right now why they are heroes to so many. This is one of the greatest love stories of all time. A story of a father who climbs mountains and runs to the ends of the earth and back to give his son a life that transcends the limitations of his mind. Registration for the 25th Ironman continues one by one. Some faces we recognize. Here is 58-year-old Richard Holker, number 214, back for a second try. He's legally blind and it doesn't matter to him. No, the thing that must occur at all costs is this time, cross the line. It's more than a race. It's a lifetime event that we'll remember for the rest of our lives. They're either going to carry me off the course, or I'm going to cross the finish line. The stories about people like Richard Holker pass through this world as race week moves toward this point. Hey, did you hear about the man who is legally blind? People love to tell and love to hear the stories. Then, appearing in the start line, where they've been before, are father and son, Dick and Ricky Hoyt. There is no one here who hasn't heard about them, their story, and the human commitment that goes far beyond and far back. January 10th, 1962. We knew there was something wrong, but we did not know exactly what. The doctor said forget Rick. Put him away, put him in an institution.
he's going to be nothing but a vegetable for the rest of his life. We cried a little bit. We talked, and we said, no, we're not going to put Rick away. We're going to bring Rick home and bring him up like any other child. We knew Rick was smart. We could tell by looking at his eyes. And when we talked to him, he was paying attention to what we were saying. So we wanted to get a computer built so Rick could communicate with us. Everybody came to our house that night for Rick to say his first words, and everybody was betting, what is the first words Rick is ever going to say? His mom saying, it's going to be hi, Mom. Me, the dad saying, oh, it's going to be hi, Dad. Well, the Boston Bruins were going for the Stanley Cup, and the very first words Rick ever said was, go Bruins. Dick is a military man, so he knows a thing or two about commitment. This time, he's just months removed from a heart attack. This gift that he gives to his son, or is it the other way around? Either way, it all started when Rick heard about a charity run for a paralyzed athlete. He asked Dad, and Dad said yes. And everybody thought that Rick and I would just go to the corner and turn around and come back. Well, we didn't. We finished the whole 5 miles, coming in next to last, but not last. And when we got home that night, Rick wrote on his computer, Dad, when I'm running, it feels like my disability disappears. So that was a very powerful message to me that we finally found a sport that Rick could get involved in just like everybody else. Rick is my motivator. He inspires me. To me, he's the one out there competing, and I'm just throwing him my arms and my legs so that he can compete. There's just something that gets into me when I'm out there competing with Rick that I can't explain it, and we're able to go faster. And it's just an unbelievable feeling. Rick and I love behind the triathlon, to be out there competing with the best triathletes in the world, to be accepted to compete along with these triathletes. Just to be out there on that pier with all the other triathletes and then waiting in the water for that cannon to go off, it was just so exciting. The feeling coming down the finish line in the Leaky Drive, it's just an awesome experience. With the crowd there, all the excitement, the noise, and the announcers announcing on, the adrenaline just gets flowing. I may be disabled, but I live a very fulfilling life. And if someone takes the time to get to know me, they will realize that I am no different than anyone else. Here he is, he graduated from public high school, he's graduated from college. He's out there competing in road races and triathlons. He lives a happier life probably than 95% of the population. Rick would tell you that, if he was physically able to do something, then he'd probably play basketball or football or hockey. But then he always says, no, the first thing he'd do is have me sit down in his wheelchair and push me. It makes me feel good that he appreciates, what I'm trying to do to help him out, and he'd do the same thing for me. Our message is, yes, you can. You can do anything you want to do as long as you make up your mind. You can do it. If you have ever searched for the meaning of life, stop. The answer lies right here. By the way, Ricky would want us to tell you the Bruins look pretty good this year. At the age of 66 and 44, Dick and Rick have run 950 races, 60 marathons, 6 Ironmans, all
그것이 희망이 없어질 때마다, 지칠 때마다 이 비디오를 계속 같이 봅니다. 지금도 전 100번도 넘게 본 것 같아요. 그냥 저걸 보면서 그래,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어.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특별한 교구를 가진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하루하루의 삶이 힘있고 있는데 우리가 옆에서 해주고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옆에서 취업 해주고 그죠? 같이 있어주고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저는 오늘 이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